이번 영상은 열대기후 지역의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 교과서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정리 영상은 선생님이 앞에 한번 올렸어요. 그거 확인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사례로 보는 세계와 탐구 활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계부터 볼게요. 제목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입니다.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덥고 비가 많이 온다고 했죠. 비가 많이 내려서 흙 속의 양분이 빗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요. 이런 거를 용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대기후 지역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용탈 작용이라고 불리는 거에 의해서 흙 속에 유기질들이 있는데, 이런 유기질들이 빗물을 따라서 제거가 돼요. 우리도 식물들을 땅에 심어 놓으면 그 식물들이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성장을 하잖아요. 이 영양분들이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흙 속에 있는 유기질, 영양분들은 빠져나가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철분, 알루미늄 이런 성분이 흙 속에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화학작용이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겨울보다 여름철에 음식물을 밖에 놔두면 빨리 상하는 것처럼 덥고 습하면 화학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흙 속에 있는 알루미늄과 철 성분들은 산화가 되겠죠? 우리 못 같은 거, 빗물에 비 맞고 나면은 녹쓰는 것처럼, 그럼 녹슨 것처럼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고온 다습한 기후에 얘네들이 빨리 녹이 슬어서 이걸 산화된다고 얘기하죠. 산화돼서 붉은색을 띠게 되고, 이런 지역에 있는 토양들은 굉장히 영양분이 없어서 척박해져서 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농사짓기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여기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덥기 때문에 식물을 심어 놓으면 빨리 자라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자라있는 나무들을, 풀을 불을 질러서 태워요. 그래서 식물들이 태워져서 재가 되게 되면 재는 또 원래 식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들이 남아있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영양분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집적이 되어져 있지 않고 많이 있지 않고 금방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농사를 지으면 이 땅에 있는 영양소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양분들이. 이거를 지력이 쇠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지력이 쇠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풀이 또는 나무가 많이 자라있는 지역에 가서 또 불을 지르고 여기에서 또 다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 주민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지역에 풀을 다 베서 농사를 짓고, 여기가 지력이 쇠하게 되면 못 쓰게 되겠죠?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이 풀과 나무들을 없앤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요. 이 지역에 지력이 쇠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겠죠? 여기에 쇠하게 되면 다시 이동을 해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이동식은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한단 말이고, 화는 불화자고요. 전은 전자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이 지역에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든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곡식처럼 영양분을 많이 소모하는 식물을 재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카사바, 얌, 타로 같은 이런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열대 작물들을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을 보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는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풀들이 원래 이 지역에 자라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먹지는 못하는 그런 풀이에요. 여기에 빨갛게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들이 다 불에 타게 되겠죠? 불에 타고 여기에 원래 있던 식물들은 재가 돼요. 이 재를 양분으로 해서 이런 카사바, 얌, 타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 자원들을 재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카사바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마랑 맛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가옥
집을 보면 이 지역은 덥기 때문에 우리도 여름에 창문과 문을 열어놓는 집들이 종종 있죠. 덥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문과 창문을 크게 만듭니다. 문과 창문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이 빗물들이 지붕에 계속 있으면 지붕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붕의 경사를 이렇게 급하게 만듭니다. 그럼 빗물들이 지붕을 따라서 빨리빨리 땅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또한 땅이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전달되는 열과 습기를 피하고 이 지역은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충이 집에 들어오는 걸 줄이게 하기 위해서 집의 바닥을 땅에서부터 띄워놔요. 이런 거를 고상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상가옥을 짓게 돼요. 그리고 주민들은 통풍이 잘 되는 간편한 옷을 주로 입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탐구활동입니다. 자료 3번이에요. 제목은 열대우림 기후지역과 사바나 기후지역의 식생입니다. 왼쪽에는 사바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열대우림이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 순서가 열대우림부터 있었으니까 열대우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열대우림의 식생을 보니까 키가 큰 나무도 있고 키가 좀 작은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대우림의 식생을 보면 이런 식생을 우리가 보통 정글, 밀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글, 밀림 이라는 단어를 보면 얘는 열대우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지역은 나무가 여러 층으로 우거진 숲, 나무가 낮은 층에도 있고 높은 층에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숲에서는 지표까지 햇빛이 잘 자라기 힘들어요. 그렇겠죠? 햇빛이 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막히고 작은 나무에서 또 막히고 땅까지 햇빛이 가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열대우림의 최상층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자라고 덩굴식물들은 이렇게 나무를 감아 올라가면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지표 가까이에는 적은 양의 햇빛으로 자랄 수 있는 키 작은 나무 또는 다양한 식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바나 볼게요. 사바나는 기후로 봤을 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비가 조금 적게 옵니다. 사바나의 대표적인 지역이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보면 똑같은 지역은 여기가. 근데 건기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풀들이 별로 없어요. 풀이 별로 없고 동물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풀들이 엄청 많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들도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는 건기 때는 동물들이 안 보이죠. 이 동물들이 우기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이동을 했다가 이 지역에 우기가 찾아오면 다른 지역은 건기가 돼서 건기에서 또 동물들이 우기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자료 4번이에요. 열대기후 지역의 생태 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코스타리카에는 열대우림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케이블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대우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 지역에는 전 세계 동물의 5%가 서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를 활용한 생태 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진이 둘 다 사바나 기후 지역이에요. 사바나에는 사파리 관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풀이 있고 동물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지금 우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있고 동물들이 있으니까 우기일 거예요. 그래서 사파리 관광,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파리 관광을 할 수도 있고 이 열기구에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이 열기구를 타고 가면서 사파리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열대림의 가치입니다. 왼쪽에 글부터 볼게요. 삼림은 쉽게 생각해 숲이라고 보면 됩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열대림은 삼림 중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대림은 삼림 중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대림이 파괴되면 저장하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약해져요. 그래서 열대림 파괴는 기후변화의 가속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는 우리 온실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지구온난화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가스, 기체입니다. 기체인데, 온실처럼 기능을 하는 기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아지게 되면 지구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태양빛이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로 흡수시켜줘요. 그리고 지구도 적외선이라는 열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을 하거든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 온실가스들이 막아줘요. 그러면 지구는 햇빛을 계속 받아서 열 에너지를 계속 흡수는 하지만 방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를 강화해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메탄입니다. 이산화질소 같은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도부터 보면 지도는 열대우림, 열대림, 아열대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산림이 가지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입니다. 열대림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료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3을 보고 열대우림 기후지역과 사바나 기후지역의 식생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지역을 보면 아까 위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면 이 지역은 잎이 푸르고요. 푸르고 넓은 나무, 이거를 우리가 상록환렵수라고 합니다. 상록환렵수들이 우거진 밀림이 있고, 그리고 이 열대우림을 아마존 분지에 있는 열대우림 우리가 셀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까 위에 설명할 때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아까 층층이 나무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상층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자라고 지표면 가까이에는 당연히 키가 작은 그런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다층 구조, 층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다층 구조의 숲이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거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지역의 식생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에 반해 사바나 기후지역은 키가 큰 그런 장초라고 했었죠. 키가 큰 풀이 초원을 이룬다. 그리고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관목이 드문드문 분포합니다.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관목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가 가까울수록 키가 작은 나무인 관목,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에서 멀수록 풀들이 많이 자라는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와 열대우림 기후 바깥쪽에 사바나 바깥쪽에 건조기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기후와 가까운 사바나 기후 지역일수록 나무의 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건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리고 풀들의 키가, 그리고 나무의 키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료 3, 4, 5를 보고 열대기후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정리해보고 열대기후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선생님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열대우림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함으로써 생물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유전자의 창고이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지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열대기후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열대림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거나 생물 종 다양성 협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대림 복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열대기후 환경 중에 열대기후 지역의 생태 환경의 교과서 자료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